우리 생애의 꽃 공선우. 나는 집을 나왔다. 아이가 올 시간이었다. 언젠가 나는 아이에게 물었다.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 처음에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부르지. 아무 대답 없으면 피아노 가방 들고 집 나와. 밥은? 엄마 있으면 먹고 엄마 없으면 안 먹어. 배고픈데도? 배고파도 화나면 잊어버려. 아이는 단순하게 말했다. 딸 아이는 8살이다. 그 아이는 쉬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엄마의 부재를 규탄했고, 내가 저의 밥 먹지 않음 때문에 괴로워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딸은 죽어도 자기 손으로 밥을 챙겨 먹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화가 났다. 도대체 엄마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숭악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하고 나는 또 딸을 규탄했다. 규탄하면서 바람 부는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녔다. 딸아이는 오전반일 때 아침 8시 반에 집을 나가서 오후 1시 반이면 집에 돌아온다. 어떨 때 그렇다. 어떨 때다. 나는 고즈넉해진다. 평화로워진다. 마음이 착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내게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만한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나는 아이의 귀가를 기다린다. 아이가 학교에 가는 8시 반에 내가 일어나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누가 봤을 때 적어도 버려진 아이로군 하고 혀는 차지 않을 만큼 치장을 해서 학교에 보낸 날은 아이를 기다린다.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의기양양하게 내놓을 만한 음식을 준비한다.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 아니 생각해보라. 인혁 자식에게 먹일 음식을 장만하는 이 세상에 어미치고 행복해하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만약 자기 자식에게 먹일 음식을 행복한 기분 없이 불행하다 또는 비참하다 하며 만드는 어미가 어떻게 진정한 어미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여자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여자는 그냥 맞아 죽어서도 안 된다. 이 세상 온갖 망나니를 동원하여 치도곤을 쳐서 죽여도 그런 여자는 할 말이 없으리란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지금 당당히 말한다. 뻔뻔스럽게도. 그런데 말이다. 문제는 내가 바로 그런 치도곤을 당해도 싼 여자라는 것에 있다는 거다.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치도곤을 당해도 싼 여자라고 말해도 그게 아니라고 도리질 할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나는 절망한다. 나는 예전에 내가 12살 먹었을 때 보다 선명히 말하자면 내가 막 엄마 없이 엄마라는 여자로부터 내가 여자라는 것을 배우기 이전 첫 월경을 경험할 무렵에 나의 어머니를 욕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속으로가 아니고 입술을 움직여 독살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어머니를 씹었다. 이유는 이렇다. 그 여자가 나를 버려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게 밥을 챙겨주지도 않고 집을 비웠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내 어미를 욕했던
외적인 요인은 밥이었다. 그렇다. 밥은 그냥 단순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12살이었고 그 나이면 어미가 없어도 충분히 제 손으로 있는 반찬에 밥 정도는 챙겨 먹을 수 있는 나이였으므로. 하지만 맨스 문제는 달랐다. 내 어미는 여자가 생리하는 것을 그 발음도 요술스럽게 맨스 한다고 발음했다. 그 여자도 생리 중이었다. 아직 나의 어미는 젊었다. 나는 구역질했다. 물론 나도 맨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아이를 제 뱃속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나는 모르고 다만 기분이 더러워지는 느낌으로 어머니의 맨스 발음을 들었고 그리고 나는 구역질했다. 구역질 나는 심정으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딸은 왜 밥을 먹지 않는가? 단순히 엄마의 부재 때문에 화가 나서? 아니면 그 화남은 그저 밥 먹지 않음을 변명하는 외적 요인일 뿐인가? 딸이 구체적으로 밥 먹지 않음으로 이 어미에게 화내는 또 다른 말 못할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성토해도 좋다. 아니, 어떻게 어미라는 작자가 제 자식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거의 잔인하다고. 아이가 오전반일 때 나는 아이가 돌아와서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적이 있다. 그런 날은 딸과 어미와의 관계가 사뭇 우호적이다. 아이는 전적으로 어미의 애인이 된다. 어미는 딸에게 전적으로 기댈 언덕이 되고 봄 햇살이 되고 바짝바짝 타는 여름길 위의 잎새 휘늘어진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딸이 오전반일 때부터 내가 내 속의 반란기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설 때가 있다. 때는 대낮이다. 어미는 도망친다. 멀리 학교 앞에 딸만한 아이들이 울긋불긋한 사람들의 새끼들이 기어 나오고 있다. 나는 도망친다. 아이의 절망을 충분히 예감한다. 가슴이 쓰라리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꾸만 울긋불긋한 아이들이 나오는 학교로부터 딸의 시야로부터 멀어진다. 대낮이다.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나는 어딘가로 기어들고 싶다. 딸이 오후반일 때가 있다. 그런 날 집을 나오면 기어들 곳이 있다. 어둠 속에 불을 켠 빨간 유혹의 빛 또는 어둠 속으로 난 머나먼 길들. 나는 순식간에 딸을 잊는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괴로워하면서 잊고자 노력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나는 말하기가 곤혹스러워 그냥 잊는다 라고 냉큼 말해버린다. 그래, 잊어버린다. 오후반에 딸은 5시에 귀가한다. 오후 5시면 가슴은 쓰라리다. 이윽고 어린 그 나이로는 밥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려운 캄캄한 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딸이 오전반일 때 도망치는 순간보다 가슴은 2배로 쓰라리고 그리고 나는 운다. 울면서 도망친다. 도망치는 곳이 어디인가. 기껏 도망친다고 했을 때 어떤 때는 낡은 내 재개발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체전일 수도 있다. 우리 아파트와
이웃 아파트 사이에 생긴 공터는 여름이 되면 콩과 감자와 옥수수가 조화를 이룬 기름지고 무성한 체전이 되어 나는 종종 그 체전의 한가운데쯤에 둥지를 틀듯 가만히 들어앉는다. 애 하나 딸린 과부의 맹랑한 짓거리다. 옥수수 잎은 날카로운 과도처럼 서걱이며 내 살갗에 닿는다. 어둠 속에 드러난 그 선명한 나의 성. 진저리를 치다 문득 하늘을 보면 달은 저 혼자 밝다. 아이는 밤이 깊었을 때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텅 빈 어미의 부재를 쓰라리게 재확인하며 불을 끈다. 베란다 창문은 어둡다. 네모난 까만 어둠. 불 꺼진 창문 안으로 달빛이 들어차듯이 아이의 텅 빈 가슴으로 밥을 먹지 않아서 텅 빈 공복으로 울음은 달빛같이 차오를 것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때 그렇게 나는 집으로부터 멀어졌었다. 집을 나온 그 길은 어둡고 아득하고 멀었다. 바람도 불었다. 숲 그늘은 숨기에 좋았다. 가슴은 언제나와 같이 쓰라리고 서러웠으며 나는 그 가슴 위로 한껏 더운 소주를 들이부었다. 나는 몸을 웅크렸다. 밤이 어두워지자 몸이 차가워졌다. 나는 서서히 도둑 고양이처럼 자리를 이동했다. 나는 술을 마셨으므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어두운 나선형의 계단 끄트머리쯤에 쭈그리고 앉아 나는 낯익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낯선 이에 눈에 띄는 것은 공포였고 낯익은 이에 눈에 띄는 것은 두려움이었다. 공포와 두려움의 차이가 낯설음과 낯익음의 차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호박나무 잎사귀가 몸을 떠는 순간에 빗방울이 흐득하고 내 서늘한 이마 위로 떨어졌고 내 작은 콧잔등 위로도 떨어져 내렸다. 길은 희부음하게 밝아왔다.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져 내린 길에서 물큰한 흙내가 올라왔다. 온밤 내 추위와 허기에 떨며 나는 무엇을 열망했던가. 먼 길, 그랬다. 먼 길을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먼 길을 열망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귀가하지 않는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 그녀의 쓰라린 절망감. 어젯밤 나는 귀가했어야 옳았다. 귀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이제 늙었고 늙은 어머니를 미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집으로 가면 나는 충분히 안락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그녀가 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게는 낯설었다. 이제 늙은 어머니는 그녀가 늙어버린 만큼의 친밀감을 내게 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젊음은 나의 성장과 함께 쓰러져 갔다. 이제 어머니는 딸을 통해 자신의 젊은 날을 본다. 내가 분을 바를 때 어머니는 분을 바르지 않아서 또는 분을 바를 수 없을 정도로 주름져 버려서 차라리 늙은 만큼 솔직하고 담백하게 아름다운 어머니는
거울 너머로 분바르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들여다만 보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어머니를 의식했다. 입술을 바르고 분을 충분히 두들긴 딸에게 어머니는 당신 손으로 풀다림질한 딸의 외출복을 꺼내 주었으며 신발을 놓아주고 그리고서도 대문 밖으로까지 나와 돌아보지 않는 딸을 길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앞에서 나는 득이했으며 그리고 평안하기 그지없었다. 어머니를 향한 득이로움, 어머니로 인한 평안함을 나는 그리 오래 끌지는 못했다. 귀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귀가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화평은 깨어졌다. 어머니는 절망할 것이었다. 예전에 내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젊은 엄마를 기다리며 분노했던 만큼의 절망이 어머니를 짓누를 것이었다. 사실 난 가슴이 아팠다. 내가 어렸을 때 분노하면서 철철 울었던 것처럼 나는 어머니의 절망으로 울었다. 쓰린 가슴은 내 발길을 어머니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했다. 따뜻한 불이 있고 따뜻한 밥상이 있는 집으로 포목에 매캐하고 아린 향긋한 냄새가 배인 어머니의 옷자락 속으로 기어들면 나는 그리고 어머니는 안온할 것이었다. 어머니는 시장 맨 안쪽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한 귀퉁이에 새를 내어 포목점을 꾸려 딸을 공부시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 어머니와 나로 이루어진 우리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매캐하고 아리고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포목을 팔았다. 딸의 아침을 짓기 위하여 또는 딸의 외출을 챙기기 위하여 어머니는 다른 포목점보다 늦게 문을 열었으며 딸의 귀가를 허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는 딸의 따뜻한 저녁을 짓기 위하여 다른 포목점보다 빨리 문을 닫았다. 늦게 문을 열고 빨리 문을 닫은 만큼 어머니의 수입은 감소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감수하고 딸을 챙겼다. 젊은 시절 딸의 밥을 챙기지 않은 만큼 늙은 어머니는 딸의 밥을 챙겼다. 이제 와서 더 이상 어리지 않은 딸은 어렸을 때 밥을 먹지 않아서 분노했던 만큼 이제는 밥을 먹어대면서 절망했다. 하루라도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기를 혹은 아예 들어오지 않기를 나는 바랐다. 딸을 향해서만 꽉 짜인 어머니의 일상으로부터 딸은 달아나고 싶어 안달했다. 젊은 시절 일상에는 허술했던 어머니가 차라리 그리웠다. 딸은 데모하지도 않았고 딸은 연애하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딸이 데모하지도 않고 연애하지도 않으며 공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딸의 늦은 귀가로 가슴 졸였다. 이유 없음이었다. 딸의 모든 일상으로부터의 반란은 이유 없음이었다. 어머니는 안달했다. 안달하는 어머니 앞에서 딸은
길을 쓰고 반란했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갔다. 이제 나는 정말 어머니에게로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낯익은 골목에 낯익어서 지겨운 일상이 늘어서 있었다. 그날 해가 중천에 떠있는 한가로운 오전, 어머니의 모습이 미리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나는 거의 참회하는 심정으로 집 대문을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두려울 것도 없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기다림에 지친 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대문 앞에 서서 길게 목을 빼고 눈물 어린 시야 너머로 어젯밤 귀가하지 않은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몸 숨김에 진저리를 치며 어머니로부터 멀어졌다. 멀어지면서 울었다. 따뜻함을 갈망하며 차가운 길 걷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골목에 나와 있지 않은 틈을 타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우는 어머니 앞에서 나는 다시 차가워졌다. 집에 돌아온 그 순간부터 깊은 일상의 맨 속 알맹이 너머로 일탈의 한순간이 요요한 빛을 내뿜고 있음을 나는 가슴 설레게 예감하였다. 우는 어머니 앞에서 나는 지금 추억한다. 잔인한 한 세월을 잔인하다고밖에 추억할 수 없는 그 세월을 떠올리며 나는 집을 나왔다. 왜 그 한 시절이 떠올랐나. 잔인한 한 세월로부터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먼 한 세월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 아니, 떠올린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내 이유 없는 반란을 위한 허약한 변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야 나는 나의 신분의 정체를 밝혀야만 한다.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자식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온 단순한 사실을 제 의식의 반란 어쩌고 하며 그야말로 의식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지에 대하여 미망이, 나는 순직 공무원의 미망이다. 그는 말단이었으므로 말단 공무원의 미망인인 나의 생계는 순직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인 그가 남기고 간 몇 푼의 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순직한 남편의 연금에 생활을 의지하며 나는 위태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생활의 기반은 취약하다. 꼭 사야 할 것만 사기에도 불충분한 경제 조건이다. 취직을 하자 하면서도 미룬다. 아이가 젖먹이었을 때에는 그 애가 유아원에 갈 때쯤이면 했다가 막상 유아원에 다닐 무렵엔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때 취직하자 한다. 그렇게 취직하자 하는 세월만 살아낸 지 5년째다. 위태한 일상은 위태한 의식을 낳기 쉽다. 아이가 집에 들어올 시간에 집을 도망친 지금 나는 아이로부터 벗어나서 천천히 어둠의 빛이 요염한 길고 아득한 길을 간다. 황제 카바레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붉고 카바레 입구에 8일부터 10일까지 출연했던 남진이는 12일인 오늘까지 10장의 포스터 속에서 웃고 있다. 나는 일단 황제 카바레로 들어간다. 구태의연한 나이 타라 검은 스카프로 머리와 목을 두른 수자씨가 저쪽 구석 자리에서 나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인다. 나는 그쪽으로 간다. 나는 지금 변명을 좀 해야겠다. 지금의 이 상황은 순전히 수자씨 때문이라고. 나는 그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그리 오래지 않다. 어느 날, 그렇다. 어느 날 달 밝은 밤이었다. 체전의 한 가운데쯤에서 둥지를 틀듯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게로 왔다. 아니, 내게로 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녀는 그냥 내게로 와줬을 뿐이다. 그녀의 필요에 의해. 그녀는 그날 술을 마셨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집이 바로 코앞에 있었음에도 터질 듯이 넘쳐나는 요의를 참지 못하고 내가 둥지를 튼 밭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옥수수 잎이 무성하여 그녀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 또한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심정으로 그녀의 방뇨를 묵인해 주었다. 그날이 초면은 아니었다. 언젠가 동네 목욕탕에서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있다. 나는 무성한 옥수수대를 가르고 막 방뇨를 끝낸 그 여자에게 아는 체를 했다. 그녀도 내 쪽을 알아보았는지 그리 놀라지는 않고 해죽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술병을 꺼내 들고 건배부터 외쳤다. 나는 내 하루치의 반란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해 만족했다. 얼마간의 추기는 아이의 절망 앞에서 내가 지레 절망하는 사태를 조금은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이었다. 절망하지 않는 뻔뻔한 어미 앞에서 바로 그 어미의 절망하지 않음 때문에 참혹하게 또다시 절망하는 어린 딸을 나는 이윽고 볼 수 있으리라. 그 앞에서 나는 허둥댈까 아니면 냉담할까. 이유 없음이 상황에서 이유 있음의 상황으로 탈출하기. 그것이 술 마시기인가. 그러나 나는 감히 이유 없음의 상황을 우리 생애의 꽃이라 명명한다. 1차적으로 아이가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것이다. 또는 밥 먹지 않으므로 내게 대항할 것이다. 수자씨는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왔다. 계절을 놓치면 안 돼. 계절이 지나갈 때, 훈풍의 계절이 저만큼 지나갈 때쯤 해서 또 전화가 왔다. 날씨를 놓쳐선 안 돼. 그녀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어떤 때는 노래하듯이 말할 때도 있다. 바람이 불어. 원피스를 입고 나와. 무명으로 된 물방울 무늬가 점점이 찍힌 것이면 더할 나위 없겠어. 나는 번번이 거절했다. 나는 그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몰라서 거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녀의 반란은 거의 일상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내가 반란이라 여기는 그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이다.
반란의 날이 일상화될 때, 그것이 삶이 될 때, 그 반란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일상화되지 않은 나의 반란에 나는 치를 떤다. 그것이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주기는커녕 내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무기가 되어 일상의 잠에 빠진 나를 흔들어 깨울 때, 그래서 그것이 내 의식의 심절을 날 선 칼이 되어 찌를 때 나는 절망한다. 여기 터미널역 황제 카바레야. 불이 휘황한 골목으로 고개를 돌리고 두어원만 둘러보면 금방 눈에 띄어. 오라고, 술 향기가 좋아.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난 어미, 나는 후후 웃었다. 내게 바람기가 있었나? 그것 때문이었나? 사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도덕적인가 아니면 부도덕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문득 내게 바람기가 있나 어쩌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떠오른 도덕과 부도덕이라는 단어에 나는 웃었다. 도덕과 부도덕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언젠가 어떤 남자로부터 된 욕을 얻어들은 적이 한 번 있었다. 그것을 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그 앞에서 분명히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고 난 한 달 후쯤이던가 내 친구이자 남편의 대학 후배인 그 남자는 조직 운동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살이에 대한 이해력의 폭이 컸던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내 남편 같은 생활 속에 파묻힌 과거 동료들에게도 그는 그다지 저어하는 빛 없이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지속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뒤쯤 되는 그 당시 그는 수배 중에 있었다. 그는 수배 중에 있는 처지였고 나는 남편의 생전에 가족처럼 대하던 그였으므로 그런 그가 남편이 없는 적막한 내 집에 와주는 것이 나로서는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나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는 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남편의 후배는 남편 생전에 가족같이 지냈던 그 남자는 내게 단정적으로 말했다. 형수님은 부도덕하군요.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도덕적이지는 않아요. 도덕과 부도덕을 말하고자 함이었는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내 친구이기도 한 그는 내게 꼬박꼬박 높임말을 썼다. 생경한 부도덕과 도덕이라는 단어 앞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댔다. 쩔쩔 매는 내 앞에서 그는 덧붙였다. 이제야 형수님 행태의 실체가 명확해지는군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것을 봤습니다. 근본적인 자질 문제거든요. 그때는 명확하지 않았지요.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는군요. 당신은 부도덕했으면 했지 적어도 도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이유를 대지 못하는 행태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절망했고 남편이 절망했으며 그리고 지금 나의 아이가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의 후배이자 내 친구였던 그 남자로부터 나의 이유되지 못하는 행태들을
도덕과 부도덕이라는 말이 단칼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듯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유 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유 없는 것들의 권기, 그것들이 일제히 반란할 때 이유가 있는 것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지는가를 도덕과 부도덕을 운이하는 한 남자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 바람기는 아니지. 그렇게 저속한 건 아니야. 내가 미리 명명했듯이 그것은 꽃이야. 향기를 품은 꽃. 우리 생애의 지리멸렬함 속에서 가끔씩 고개를 드는 황제 카바레로 들어오면서 나는 구태의연한 나의 타락이라고 중얼거렸다. 정정하자.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바람기란 저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발언했고 바람기가 저속하다고 믿고 있는 나의 카바레 출입은 구태의연한 타락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구태의연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타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덕과 부도덕의 경계는 무엇인가? 어쨌든 오늘 나의 카바레 출입은 결코 타락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설명되어질 수 없는 반동의 기운이 결코 도덕과 부도덕의 잣대로 재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고 수자씨가 손을 흔드는 구석 자리로 유영에 들어간다. 수자씨는 멋있다. 배꼽을 잡고 웃어대고 싶을 만큼 근사하다. 황제 카바레에서의 수자씨는 오늘 참담하게 아름답다. 먼 데서 볼 때는 그냥 검은 스카프를 둘렀는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 스카프도 멋있다. 검은 바탕에 지그재그로 금수술이 반짝인다. 수자씨 멋있어. 나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친다. 수자씨가 웃는다. 멋있다는 한마디로 어린애처럼 천진하다. 멋있는 수자, 발랄한 수자. 나는 오늘 밤 그녀에게 매료당하기로 한다. 나는 그것만으로 반동의 기운에 갚할 수 있는 것이다. 황제 카바레에서의 수자는 그날 재수잡친 날이 되고 말았다. 검은 스카프에 멋있는 수자를 나 말고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재수 없어서 기분 잡친 수자는 집까지는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인데도 택시를 잡는다. 술 마시러 가자는 그녀의 제의에 나는 순순히 동의한다. 술은 늘 내 이유될 수 없는 반란의 완성을 의미해 왔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술로서 얼마간의 취기로서 완성되어졌다고 믿는 내 허약한 반란의 실체. 이제 나는 이쯤에서 내 이유될 수 없는 반란의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는가. 이유될 수 없음이라니 그런 무책임성, 구역질 나는 우리 생애의 꽃이라고. 이런 유치하고 상투적인. 나는 괴롭다. 무엇이 괴로운가? 반복하자. 무엇이 괴로운가? 내 속 깊숙한 곳을 찌르는 그 물음.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이 괴로운가를 대책 없이 읊으며 나는 수자씨를 따라간다. 수자씨의 카페. 나는 굳이 수자씨가 하는 술집을 카페라고 불러준다. 카페의 내부는 어둡다. 어두운 지하 카페의 계단을 세 사람이 내려간다. 나, 수자, 그리고 사내 한 사람. 택시기사는 그날 산악금도 채우지 못한 재수 더러운 날이라고 제 기사 인생을 마구 씹어댔다. 날씨조차도 우중충한 게 기분 사납다는 거다. 못 채운 산악금이고 우중충한 날씨고 간에 오늘 그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씨가 말랐으니 수자씨의 술 제한을 마다할 리가 없다. 술을 내놓는 수자씨는 형수 같다. 형수처럼 구는 수자씨. 나는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괴로워하며 술을 마시고 사내는 제 인생에 화내는 척 술을 마시고 수자씨는 또 제 인생에 쌍소리 할 것 없다고 위로하는 척 술을 팔며 술을 마신다. 우리는 터벅터벅 걸었다. 집까지 가는 길은 멀다. 새벽 바람은 차갑다. 바람이 차다. 숙취에 쓰린 가슴을 헤집고 바람은 스며든다. 나는 뛴다. 내가 뛰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라고. 바람이 차가워서라고 이유된다. 바람을 안고 뛴다. 수자씨의 일상이 된 반란 앞에 반란하지 않으면 삶이 불가능한 생애 앞에 내 이유될 수 없는 반란. 감히 우리 생애의 꽃이라고 이름 붙여버렸던 내 허술한 반란의 나날들이 참혹하게 무릎 꿇는 것을 나는 본다. 바람이 차가운 이 새벽에 날은 완전히 밝았고 나는 이제 천천히 걷는다. 열무와 콩과 옥수수가 숲을 이룬 채전까지 왔다. 저 앞에 내 집의 베란다 창문이 보인다. 이제 막 떠오른 햇빛은 채전의 숲을 속으로 스미고 내 집 창문으로도 스민다. 그리고 그림자 하나. 나는 햇빛이 스미는 채전과 내 집 창문이 보이는 중간쯤에 내 그림자를 세운다. 그림자 위로 무너진다. 나는 힘껏 팔을 벌려 내 그림자를 포옹한다. 해는 밝다.